오늘의 주요 뉴스입니다. 서해안 지역에 사흘째 대설특보가 내려진 가운데 일부 지역에는 30cm가 넘는 눈이 쌓였습니다. 현재 고창과 부안 등 5개 시군에 대설특보가 유지되고 있는데 서해안 지역의 눈은 오늘 낮부터 그칠 것으로 전망됩니다. 지구 멸망까지의 시간을 상징적으로 보여주는 지구 종말 시계의 초침이 자정 90초 전으로 설정됐습니다. 지난해 90초 전으로 위험이 커진 뒤 그 상태가 계속되고 있는 건데 올해의 위험 요소로는 핵 위협과 기후변화, 인공지능 등이 꼽혔습니다. 수술 시 CCTV 설치 의무화법이 도입됐지만 이행하지 않는 병원의 처벌이 약하고 촬영을 해도 의료진이 모두 동의해야 확인할 수 있는 등 허점이 여전합니다. 의료사고를 막겠다는 취지를 살리기 위해서는 현실에 맞게 법을 바꿔야 한다는 지적입니다. 중국 연구팀이 세계 최초로 어른 원숭이를 이용해 복제 원숭이를 만들었다는 연구 결과가 나왔습니다. 태아가 아닌 성체의 체세포로 똑같은 원숭이를 만들어낸 것은 처음인데 연구팀은 이 원숭이가 3년이 지난 지금까지 잘 자라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1월 24일 사이언스 투데이입니다. 눈 내리는 전북 임실 옥정호의 모습 잠깐 보셨는데요. 대설특보가 내려진 호남과 제주를 중심으로 서해안 지역에 사흘째 눈이 내리고 있습니다. 오늘 아침 현재 눈이 가장 많이 온 곳은 순창 복흥으로 30cm가 넘는 적설량을 기록했고 정읍에도 사흘 동안 30cm가량의 눈이 쌓였습니다. 현재 고창과 부안, 군산, 김제, 정읍 5개 시군에 대설특보가 내려진 가운데 오전까지 2에서 7cm의 눈이 더 내릴 전망입니다. 기상청은 광주와 전남 지역의 눈이 오전에 모두 그칠 것으로 보인다며 되도록 바깥 활동을 삼가고 외출할 때는 안전에 특별히 유의해달라고 당부했습니다. 서해안에 내리는 이번 눈은 물기를 많이 머금어 무거운 이른바 습설인데요. 폭설이 계속되면서 비닐하우스를 비롯한 시설 피해 우려가 커지고 있습니다. 나현호 기자입니다. 이틀 내내 쉴 새 없이 쏟아진 눈으로 온 세상이 하얗게 뒤덮였습니다. 주민들은 동이 트자마자 빗자루와 넉가래로 밤새 쌓인 눈을 치웁니다. 아무리 치우고 치워도 계속 쌓이는 눈에 길이 얼어붙어 행여나 넘어질까 봐 걱정입니다. 넘어지면 안 좋지. 여기 가면 노약자들이 많다 보니까 지금은 그 힘이 없잖아, 다리가. 그래서 까딱하면 넘어지고 하기 때문에 그것이 불편하죠. 도로에서는 제설 차량이 쉼없이 달리며 눈을 도로 밖으로 밀어냅니다. 빙판길에 눈보라까지 겹쳐 차들은 제 속도를 내지 못합니다. 계속된 폭설로 이렇게 비닐하우스에도 눈이 쌓이고 있습니다. 수분을 머금어 무거운 눈인 습설이 지속해서 내리면 구조물이 주저앉거나 무너질 수 있어서 우려됩니다. 많은 눈에 강한 바람, 높은 파도까지 겹치면서 바닷길과 하늘길 운항도 통제가 잇따랐습니다. 또 지리산 자락인 전남 구례 성삼재 등 산간도로와 무등산, 월출산 탐방로도 막혔습니다. 최근 조류 인플루엔자가 확산한 전라남도는 비상대책회의를 열고 강추위에도 소독시설이 잘 작동하는지 점검에 나섰습니다. 소독시설들이 동파가 되거나 얼어서 작동이 안 되니까 AI 관련 대책을 확실하게 그 부분 지역별 좀 점검 잘해요. 많은 눈도 문제지만 최저 기온이 영하 10도 안팎을 오가는 것도 걱정거리입니다. 기상청은 수도 계량기와 노출 수도관, 보일러 등 보온 상태를 점검하고 동파 대비를 당부했습니다. YTN 나연호입니다. 대설특보는 서해안뿐만 아니라 우리나라 동쪽 끝 울릉도와 독도에도 내려져 있습니다. 울릉에는 이틀 사이 20cm 넘는 눈이 쌓였는데 관광객과 지역 주민은 오히려 눈을 반기는 모습입니다. 이윤재 기자입니다.
항구 앞 주차장에 세찬 눈보라가 휘몰아칩니다. 어선에도 눈이 소복이 쌓였고 버스와 택시는 거북이 걸음입니다. 제설차가 바닷물을 퍼올려 도로에 쌓인 눈을 녹입니다. 대설경보가 내린 울릉도에 이틀 사이 20cm 넘는 눈이 내렸습니다. 기상청에서 예보한 적설량 20cm보다 눈이 더 내린 상황이고요. 그래서는 제설을 위해서 민간 장비를 포함해 총 14대의 장비를 투입해서 제설을 주의하러 실시하고 있습니다. 여객선 운항이 통제되면서 터미널은 텅 비었습니다. 하지만 백길이 끊기기 전 들어온 여행객은 하얗게 펼쳐진 설국을 즐깁니다. 휴가차 울릉도 놀러 왔는데요. 때마침 눈이 이렇게 와서 멋집니다. 대구에서는 눈을 이렇게 길게 자주 볼 수 없는데 울릉도 와서 보니까 감회가 새롭네요. 주민들도 눈이 쌓여 생긴 불편보다 농사에 도움이 될 거라며 오히려 반기는 모습입니다. 지금까지 눈이 안 와서 좀 걱정이 됐었는데 눈이 오므로 인해 가지고 많은 그 농작물도 혜택도 되고 1월 달에 2월 달에 나오는 고로쇠도 아마 많이 생산이 될 것 같습니다. 진짜 반가운 눈이 오고 있습니다. 울릉군은 이번 눈으로 사람이나 시설물 피해는 없다고 전했습니다. 끊어진 백길은 이르면 목요일 밤부터 운항을 재개할 거로 보입니다. YTN 이윤재입니다. YTN은 수술실 CCTV 의무화법 도입 이후 현장에서 나타난 문제점에 대해 전해드리고 있습니다. 환자 요청에도 수술 장면을 녹화하지 않으면 벌금형에 그치는 데다 의료진이 모두 동의해야 촬영본을 확인할 수 있는 등 문제는 더 있다고 하는데요. 의료사고를 막겠다는 법 취지를 살리기 위해서는 현실에 맞게 법을 손질해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안동준 기자의 보도입니다. 지난해 12월 안과에서 수술을 받다 전신마취 부작용인 악성 고열증으로 8살 아들을 떠나보내야 했던 임모 씨. 흔하지 않은 부작용에 아이 수술 장면을 확인하고 싶었지만 당시 CCTV는 녹화되지 않았습니다. 수술 전 영상 촬영 동의서에도 서명했지만 의사소통의 오류로 녹화가 안 됐으니 정식으로 수사를 받겠다는 게 병원 측 입장이었습니다. CCTV 녹화가 안 됐으면 거기에 대해서도 페널티를 받겠다. 그런 식의 이제 대답만 있었었고요. 생각보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심각하게 받아들이지 않는 듯하는. 수술실에 CCTV를 설치하지 않거나 촬영 의무를 위반한 의료기관에는 벌금 500만 원이 부과될 수 있습니다. 촬영한 영상을 훼손하거나 유출하면 5년 이하 징역이나 5천만 원 이하 벌금에 처하는데 오히려 법 자체를 이행하지 않으면 더 약한 수준의 처벌에 그치는 겁니다. 지난 2016년 성형외과에서 수술받다 숨진 사건으로 수술실 CCTV 의무화법 도입을 촉발했던 고 권대희 씨 유족도 한계점을 지적했습니다. 환자 요청에도 의료진이 촬영하지 않으면 무용지물인데다 막상 CCTV를 보려고 해도 의료진이 동의하지 않으면 볼 수 없다는 겁니다. 법이라는 것 자체가 잘 사용하면은 참 많은 사람들이 피부로 느끼지만은 그 법도 이제 뭐 악용을 하거나 무시를 하거나 하면은 또 그 법이 무력화가 될 수 있잖아요. 의료사고를 막고 환자들의 권리를 구제하기 위해 도입된 수술실 CCTV 의무화법. 의료사고 피해자들의 눈물로 만들어진 법인 만큼 현실과 취지에 맞게 바뀌어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옵니다. YTN 안동준입니다. 의약품을 다루는 의료인이 이를 몰래 빼내거나 오남용이 의심되는 사건이 잇따르고 있습니다. 의료인에 의지할 수밖에 없는 의약품 관리에 대해 대책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옵니다. 조용성 기자입니다. 최근 전주에서는 현직 간호사가 숨진 채 발견됐습니다. 주변에서는 주사기와 고위험 약물이 함께 발견됐는데 병원에서 유출했을 가능성이 제기됩니다. 배우 유아인 씨에게 프로포폴을 불법 처방하다 재판에 넘겨진 의사들 가운데 일부는 자신들도 직접 투약한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다른 사람 명의로 처방하거나 쓰고 남은 것들을 모아 빼돌렸을 것으로 의심됩니다. 지난 4년 동안 프로포폴 사용 후 잔량이 없다는 보고는 2,677만 건에 이릅니다. 기록들을 사실은 철저하게 다 남겨야 되는데 그런 부분이 잘 지켜지지 않는 것들로 인해서 지금 프로포폴이 오남용이 될 수 있는. 지난해 말에는 마약류 의약품 174만 개가 의료기관이 폐업한 뒤로 행방을 알 수 없다는 조사 결과가 나왔습니다. 문제는 이러한 의약품 대부분이 다른 사람도 아닌 의료진들에 의해 빼돌려지는 경우가 많다는 겁니다.
엄격하게 관리해야 할 의료진들이 약품을 빼돌린다는 점에서 그 심각성이 더합니다. 내부 제보가 아니면 드러나기 어려운 거고 그렇게 해서 드러났을 경우에 강력하게 처벌하는 방식밖에는 실은 없는 거거든요. 이만큼 남겨서 폐기했다 얘기하고 자기가 쓸 수도 있는 거잖아요. 식약처는 의료인이 마약류 의약품을 다룬 기록과 함께 오남용 감시 시스템을 강화한다는 계획입니다. 그러나 보다 근본적인 대책이 마련되지 않는다면 고양이 목에 방울달기라는 한계를 넘어서기는 어렵다는 지적이 많습니다. YTN 조용성입니다. 중국에서 세계 최초로 어른 원숭이를 복제했다는 연구 결과가 나왔습니다. 태아세포로 원숭이를 복제한 적은 있었지만 성체 체세포를 이용해 똑같은 원숭이를 만들어낸 것은 이번이 처음인데 3년째 잘 자라고 있다고 연구진은 밝혔습니다. 최소라 기자입니다. 서로 다른 대리모에서 태어났지만 유전자가 정확히 일치하는 원숭이입니다. 2017년 중국에서 태어난 세계 최초의 체세포 복제 영장류입니다. 원숭이 태아의 체세포에서 핵을 얻어 핵을 제거한 난자에 넣고 대리모를 통해 복제 원숭이를 얻은 겁니다. 연구진은 복제 원숭이들이 각각 40일과 50일 이상 살았다고 밝혔습니다. 小鼠是动物模型是好的，因为小鼠有品系，它是有这个相同背景的，相同遗传背景的各种品系，所以小鼠是一个模型。猴子做不到这个就不是模型啊，所以现在我们做到了，所以我们觉得这是很有前景的。 그러나 당시 연구팀은 태아가 아닌 성체의 체세포로도 복제를 시도했는데 이 경우에는 태어난 직후 모두 죽고 말았습니다. 그로부터 6년이 지난 지금 중국 과학원이 원숭이 성체 체세포로 복제 원숭이를 만들었다고 발표했습니다. 기존 체세포 복제 방식으로 얻은 수정란에서 나중에 태반으로 변할 부위만을 일반 수정란으로 교체한 덕분이라고 밝혔습니다. 연구팀은 이 방식으로 태어난 원숭이 한 마리가 3년째 생존 중이라며 외부 유전자가 섞이지 않은 완벽한 복제 원숭이라고 밝혔습니다. 이번 연구에 대해 서울대 장구 교수는 영장류의 경우 소나 양 등과 달리 발달 과정에서 유전자에 일어나는 반응이 밝혀지지 않은 부분이 많아 복제가 어려웠다며 중국 연구진이 새로운 방법을 써 문제를 해결한 것으로 보인다고 설명했습니다. 중국 연구팀은 아직 영장류의 복제 성공률이 낮다면서도 이번 복제 기술이 사람의 질병 연구에 큰 도움이 될 것으로 내다봤습니다. 영장류 복제 기술이 인간 복제로 이어질 수 있다는 우려에 대해 연구팀은 지난 2018년 인간 복제에 대해 전혀 생각하지 않는다고 밝힌 바 있습니다. YTN 사이언스 최소라입니다. 에버랜드는 올해 4살이 된 자이언트 판다 푸바오가 4월 초 중국으로 돌아간다고 밝혔습니다. 에버랜드는 홈페이지와 공식 SNS 채널에서 푸바오의 중국 귀환 시점이 정해졌다며 4월 초 중국 쓰촨성에 있는 자이언트 판다 보전 연구센터로 옮겨져 생활하게 된다고 설명했습니다. 야생동물에 대한 국제 규정에 따라 에버랜드는 귀환 전 한 달 동안 푸바오를 별도 공간에서 관리할 계획이어서 3월 초까지만 푸바오를 일반에 공개하게 됩니다. 푸바오는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이 한중 친선 도모의 상징으로 보내온 판다 러바오와 아이바오 사이에서 2020년 7월 20일 태어나 많은 사랑을 받았습니다. 지구 멸망까지 시간을 상징적으로 보여주는 지구 종말식의 초침이 자정까지 90초 남은 것으로 설정됐습니다. 미국 핵과학자회 BSA는 지구 종말식의 초침을 지난해와 같은 자정 90초 전으로 설정한다고 밝혔습니다. BSA는 올해 시계를 설정한 위험 요소로 핵 위협과 기후변화, 그리고 인공지능과 새로운 생명공학을 포함한 파괴적인 기술 등을 꼽았습니다. 알베르트 아인슈타인 등의 주도로 지난 1945년 창설한 BSA는 지난 1947년부터 해마다 지구 시각을 발표해왔습니다. 자정 7분 전으로 시작한 시계는 지난 2019년 핵 위협과 기후변화에 코로나19까지 겹치면서 자정 2분 전으로 설정됐습니다. 이어 지난 2020년 북한과 이란의 핵 프로그램 등을 이유로 자정 전 100초로 이동했고 지난해 90초 전까지 앞당겨졌습니다. 삼성전자가 세계 첫 인공지능 스마트폰 갤럭시 S24를 내놓고 세계 점유율 1위 탈환을 노리고 있습니다. 삼성이 AI폰 시대의 포문을 열면서 경쟁사 애플도 조만간 반격에 나설 것으로 보입니다. 홍성희 기자입니다.
마치 동시 통역사가 옆에 있는 것처럼 상대방의 언어로 바로 번역한 음성이 나옵니다. 스마트폰 화면에 원을 그리면 궁금한 대상의 정보가 곧바로 튀어나옵니다. 세계 첫 AI 스마트폰 체험에 나선 이용자들은 어린이부터 노인까지 호기심으로 가득한 표정입니다. 외국인이랑 새로운 기능을 써보면서 전화한 게 가장 재미있었어요. 러시아인한테 한번 전화를 걸어보자고 할 것 같아요. 인터넷 연결 없이도 13개 언어로 실시간 통역이 가능하고 통화 내용 요약과 카카오톡 번역, 사진 편집 기능이 갤럭시 S24의 대표적인 기능입니다. 특히 스마트폰 안에 인공지능을 탑재한 온 디바이스로 정보가 서버를 거치지 않아 보안도 안심할 수 있다는 게 강점입니다. 삼성전자와 이동통신사 3사가 25일까지 사전 예약 행사에 나선 가운데 실생활과 밀접한 기술로 기능 면에서는 애플을 넘어섰다는 반응도 나옵니다. 애플은 일단 디자인이 예쁘고 갤럭시는 기능이 조금 더 실생활에 밀접한 그런 편한 기능들이 많아서 좋은 것 같습니다. 갤럭시 S24로 갖고 계획 있으세요? 네, 가격만 괜찮으면. 세계 최초 AI 타이틀을 놓친 애플도 곧 반격에 나설 전망입니다. 당장 올해 출시되는 아이폰 16에 생성형 AI 기능을 탑재할 것이라는 관측과 함께 AI가 동영상의 인물과 배경을 자유롭게 조합하는 기능이 적용될 것이라는 전망도 나옵니다. 사용자의 킬러 서비스가 있어야 돼요. 행성형 AI 모델의 학습이 온 디바이스에서 되어야지 진짜로 이제 사용자들한테 체감 이익이 클 것 같다고 생각하거든요. 해당 사용자에 맞는 모델을 해당 디바이스에서 트레이닝 할 수 있으니까 점점 더 정확도가 굉장히 높아지는 그런 서비스가 만들어질 것 같거든요. 시장조사기관 카운터포인트 리서치는 올해 갤럭시 S24의 판매량이 3,600만 대로 예상된다며 갤럭시 S7 이후 8년 만에 최대치를 기록할 것으로 내다봤습니다. 삼성전자가 지난해 애플에 내줬던 글로벌 스마트폰 점유율 1위 탈환을 노리면서 두 빅테크의 AI 대전은 앞으로 더 뜨거워질 전망입니다. YTN 홍상입니다. 미국 대통령 선거에서 인공지능을 활용한 이른바 딥페이크 선거 운동에 대한 우려가 커지고 있습니다. 바이든 대통령의 가짜 전화 목소리를 이용한 선거 운동이 논란이 되기도 했는데요. 급기야 13개 주가 법으로 규제하기 위한 절차에 들어갔습니다. 류재훈 기자의 보도입니다. We know the value of voting Democratic when our votes count. It's important that you save your vote for the November election. 조 바이든 대통령이 이번에 투표하면 트럼프 전 대통령을 돕는 꼴이라며 투표를 하지 말라고 독려하고 있습니다. 뉴햄프셔주 대선 후보 예비 경선을 앞두고 이곳 민주당 당원들이 받은 바이든 대통령 목소리의 전화입니다. 하지만 이 전화는 AI 기술로 만든 딥페이크, 가짜입니다. 이런 가짜 전화가 기승을 부리자 백악관도 우려를 표명하고 나섰습니다. The president has been clear that there are risks associated with deepfakes. Fake images and misinformation can be exacerbated by emerging technologies. 11월 대선을 앞두고 본격 선거철에 접어들며 이처럼 딥페이크 선거 운동에 대한 우려가 커지자 법으로 규제하라는 주들이 늘고 있습니다. 이미 13개 주가 규제 법안을 발의했습니다. 법안들은 AI로 만든 콘텐츠의 경우 선거일 60일 전에는 금지하거나 또는 허용하더라도 그 사실을 표시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더 나아가 제작자나 유포자의 손해배상 책임을 지우거나 처벌하는 것도 있습니다. 하지만 선거운동이 치열해질수록 딥페이크도 더욱 교묘하게 진화할 가능성이 높아 이런 법적 규제도 이를 완전히 차단하는 데는 한계가 있을 것이라는 우려가 여전합니다. YTN 유재웅입니다. 지난해 11월 한 달간 국내로 수입된 위조 명품 등 이른바 짝퉁 물품이 14만 개가 넘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이 같은 위조품에 대해 처음으로 성분 검사를 했더니 무려 기준치의 930배에 달하는 발암물질이 검출됐습니다. 황보혜경 기자입니다. 해외 명품 브랜드 로고가 박힌 가방과 귀걸이가 가득 놓여 있습니다. 디자인은 물론 색상까지 진품을 그대로 베낀 이른바 짝퉁입니다. 지난해 11월 한 달 동안 세관에서 적발한 지식재산권 침해 물품만 14만 2천여 점에 달합니다. 중국의 광군제, 미국의 블랙 프라이데이 등 해외 대규모 할인 행사에 따른 위조 상품 반입 급증에 대비하여
지식재산권 집중 단속을 실시하였습니다. 전체 물품 가운데 62%가 중국에서 수입됐고 홍콩발 물품이 27%로 나타났습니다. 특히 11월 한 달 동안 개인이 해외 직구 방식으로 들여온 짝퉁 물품이 2022년 한 해 적발 건수의 36%를 차지했습니다. 관세청이 처음으로 위조품에 대한 성분 분석을 한 결과 피부에 직접 닿는 시계나 귀걸이 등 30%에서 기준치를 넘는 납과 카드뮴이 나왔습니다. 명품 브랜드 디사의 가품 귀걸이입니다. 액세서리의 사용이 금지된 카드뮴이 기준치를 930배가량 초과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납과 카드뮴 모두 발암물질로 국제암연구소에서 지정을 해놓은 물질인데요. 어린이 등이 그렇게 고농도의 카드뮴 제품을 입에 넣었을 때 급성 카드뮴 중독이 걸릴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됩니다. 또 이어폰이나 선글라스, 열쇠고리 등 국내 9개 기업들의 대표 상품을 위조한 물품도 함께 적발됐습니다. 회사의 지적재산권을 침해받는 그런 상황이고 매출에도 좀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카카오에서 인증한 정식 매장이나 공식 매장에서 제품을 구입하시는 게 매우 중요하다고 생각됩니다. 관세청은 위조 물품이 유통질서 교란뿐만 아니라 소비자들의 건강에도 악영향을 미칠 수 있는 만큼 단속과 성분 분석 검사를 강화할 계획입니다. YTN 황보혜경입니다. 정부가 대형마트 휴일 의무 휴업 폐지를 추진하자 소비자들은 대체로 반기는 분위기입니다. 하지만 중소상인들과 마트 노조 등 노동자들의 입장은 좀 다르다고 합니다. 김선희 기자입니다. 대형마트는 현재 일부 지역을 제외하고 한 달에 2번 휴일에 쉬고 있습니다. 휴일 의무 휴업이 폐지되면 자유롭게 장을 볼 수 있어 소비자들은 환영하는 분위기입니다. 저희도 맞벌이인데요. 일요일날 장 보러 오면은 문이 어쩔 때 닫혀 있으면은 너무 힘들더라고요. 재래시장이 가까이 있지도 않고 재래시장이 또 멀리 있고 이러면 사실은 주말에만 시장을 볼 수 있는 사람들은 주말에 닫혀 있으면 사실은 시장을 볼 수가 없는 거죠. 최근 설문조사에서도 일반 시민의 76.4%가 대형마트 규제 폐지나 완화를 찬성했습니다. 전통시장과 골목상권 등 소상공인들을 위해 만든 규제지만 실효성은 없고 소비자들만 불편하다는 비판이 제기돼 왔습니다. 실제로 제도가 시행된 10년 동안 대형마트 매출도 줄고 전통시장 수도 함께 감소했습니다. 대신 온라인 유통 매출은 5배 이상 급증했습니다. 사정이 이렇다 보니 당초 반대했던 상인들도 이번 방침에 어떤 의견을 낼지 고심하고 있습니다. 소상공인이 이해 당사자인 만큼 현장의 목소리가 조금 반영이 되었으면 하는 바람이고요. 그를 위해서 소상공인연합회도 현재 다양한 구성원들의 의견을 취합하는 중입니다. 대형마트는 의무 휴업 폐지를 반기고 있지만 섣부른 기대는 하지 않는 분위기입니다. 법 개정을 위해 국회 동의를 얻어야 하는 만큼 계속 지켜보겠다는 입장입니다. 역시 가장 크게 반발하는 측은 마트 노동자들입니다. 정부 발표가 나자 즉각 성명을 내고 건강과 휴식권을 보장하라고 목소리를 높였습니다. 의견서를 100여 장 보내가지고 직접 만나서 대면해서 의견서를 제출하면서 우리는 반대한다라는 입장을 표명을 했는데 올해는 또 다른 공무원이 담당이 되어가지고 자기는 그런 거 모른다. 현재 대형마트 의무 휴업일을 휴일에서 평일로 바꾼 지역은 대구와 청주, 서울 서초구와 동대문구 등입니다. 지자체 조례를 바꾸면 변경이 가능해 평일 전환은 더 늘어날 것으로 보입니다. YTN 김선희입니다. 올해부터 눈 무게로 인한 붕괴 사고를 예방하기 위해 기상청이 눈 소식과 함께 눈 무게 정보도 예보하고 있는데요. 서해안을 중심으로 내린 이번 눈은 습기가 많은 습설로 무거운 눈에 해당합니다. 100제곱미터 넓이에 습설이 5cm만 쌓여도 무게가 자그만치 600kg에 달한다고 하는데요. 요즘같이 추운 날씨에는 내린 눈이 그대로 얼어붙기 쉬우니 지붕에 눈이 쌓인 곳이 있다면 안전을 위해 미리 제거하시는 게 좋겠습니다. 뉴스 마칩니다. 고맙습니다.